아침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윤서인은 익숙한 동작으로 이불을 걷어내고 몸을 일으켰죠. 옆자리는 이미 비어 있었어요. 남편 강민혁은 언제나처럼 새벽같이 일어나 공장으로 출근한 모양입니다. 창문 너머로 들어오는 햇살이 침실을 부드럽게 감싸는 가운데 서희는 욕실로 향했어요. 거울 앞에 선 서희의 시선이 자신의 목으로 향합니다. 목 아래 갑상선 위치에 진하게 남아있는 길고 붉은 흉터가 눈에 들어왔죠. 2년 전 갑상선암 수술의 흔적이었습니다. 손가락으로 흉터를 쓸어보는 서희의 눈빛에는 복잡한 감정이 서려 있어요. 병은 이겨냈지만 수술 후 호르몬 변화로 비쩍 마른 몸과 늘 피곤한 기색이 역력한 얼굴이 낯설기만 합니다. 예전에 통통하고 활기찬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홀쭉한 뺨과 튀어나온 쇄골 그리고 목에 흉터만 남았죠.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에 서희는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침 식사를 준비하던 서희는 문득 남편의 최근 모습이 떠올랐어요. 민혁이 달라졌습니다. 언제부턴가 꼬박꼬박 운동을 하기 시작했고 식습관도 바뀌었죠. 평생 외모에 신경 쓰지 않던 사람이 갑자기 옷에 관심을 보이고 향수까지 뿌리기 시작했어요. 서희는 이런 변화가 단순히 건강을 위한 것인지 의심스러웠습니다. 갑상선암 투병 중에도 묵묵히 곁을 지켜준 남편이었지만 여자로서의 자신감을 잃은 서희에게 이런 변화는 불안감을 가중시켰죠. 전화기가 울렸습니다. 친구 김재원이었어요. 서희야, 잘 지내? 오늘 시간 되면 만날까? 서희는 반가운 마음에 미소를 지었죠. 그래, 시간 될 것 같아. 어디서 만날까? 2시간 후 카페에서 만난 두 사람은 오랜만에 재회를 즐겼습니다. 대학 시절부터 이어진 우정은 세월이 흘러도 변함없었어요. 커피 한 잔을 마시며 일상을 나누던 중 재원은 서희를 걱정스럽게 바라봤습니다. 많이 말랐네. 아직도 약 먹는 중이야? 서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평생 갑상선 호르몬제를 복용해야 한대. 덕분에 체중 관리는 필요 없게 됐지만 잠시 침묵 후 서희는 문득 민혁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민혁이가 요즘 좀 이상해. 갑자기 다이어트하고 옷도 바꾸고 향수도 쓰기 시작했어. 재원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어요. 남자들이 갑자기 외모에 신경 쓰기 시작하면 대부분 한 가지 이유 때문이야. 혹시 회사에 젊은 여직원 들어왔니? 서희는 그 말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민혁의 공장에 새로 들어온 비서 이소연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한 달 전 우연히 만났을 때 30 초반의 단정하고 매력적인 여성이었죠. 그때는 별 생각 없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민혁이 그녀를 소개할 때 미묘하게 어색한 느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혹시 그럴까? 서희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재원의 말은 계속되었죠. 요즘 핸드폰도 자주 보고 늦게 들어오거나 출장이 많아졌다면 의심해봐야 할 수도 있어.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서희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민혁은 최근 출장이 잦아졌고 늦은 귀가도 늘었어요. 핸드폰에 비밀번호를 설정한 것도 이제 보니 이상했습니다. 공장 경기가 안 좋아 고민이 많다던 말이 단순한 변명으로 들리기 시작했죠. 목의 흉터를 무의식적으로 만지작거리며 서희는 생각했습니다. 예전에 통통하고 생기 넘치던 자신과 달리 지금의 모습은 너무 초라해 보였어요. 민혁이 다른 여자에게 마음이 같다고 해도 이상할 게 없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불현듯 들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민혁에게서 문자가 와 있었습니다. 오늘도 늦을 것 같아 먼저 자요. 서희는 한숨을 내쉬었어요. 거실 소파에 앉아 TV를 켰지만 눈에 들어오는 건 없었습니다. 머릿속은 온통 민혁과 소연의 모습으로 가득 찼죠. 믿고 싶지 않았지만 모든 정황이 불륜을 가리키는 듯 했어요. 서희는 결심했습니다. 진실을 확인해야겠다고요. 남편의 변심이라면 직시해야 했습니다.
갑상선암을 이겨낸 자신이 이런 현실도 담대하게 받아들일 수 있을 거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죠. 하지만 가슴 한 구석에선 불안과 두려움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서희는 민혁의 서랍을 열었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절대 하지 않았을 행동이었죠. 죄책감이 밀려왔지만 의심이 더 컸어요. 서랍 안에서 영수증 몇 장을 발견했습니다. 고급 레스토랑, 백화점, 그리고 모텔 영수증까지. 서울 러브모텔이라는 이름이 눈에 들어왔어요. 민혁이 다음 주에 출장 간다고 했던 날짜와 일치했습니다.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듯했죠. 여보, 뭐 하고 있어? 갑작스런 민혁의 목소리에 서희는 흠칫 놀랐어요. 서랍을 황급히 닫으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민혁의 눈빛에 의문이 서려 있었죠. 아, 셔츠 좀 정리하려고 했어. 서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혁은 무심한 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오늘은 일찍 나가봐야겠어. 최근에 주문량이 좀 늘어서 아침 식사는 어색하게 지나갔습니다. 민혁은 평소보다 말이 적었고 식사 도중에도 2번이나 전화를 받으러 자리를 비웠어요. 전화를 받으러 나가면서 목소리를 낮추는 모습이 서희의 의심을 더욱 키웠습니다. 민혁이 출근한 후 서희는 소파에 앉아 생각에 잠겼어요.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남편을 미행해 볼까? 아니면 직접 물어볼까? 하지만 증거도 없이 물어봤다가 오해라면 믿음이 깨질 수도 있었죠. 서희는 결국 미행을 결심했습니다. 다음 주 서울 출장 때 뒤따라가기로 했어요. 이틀 후 서희는 우연히 정도윤과 마주쳤습니다. 동네 슈퍼마켓에서였어요. 도윤은 민혁과 젊은 시절 공동 창업을 했던 오랜 파트너였죠. 지금은 따로 공장을 운영하지만 여전히 자재를 납품하며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서희 씨, 오랜만이네요. 잘 지내셨어요? 도윤의 인사는 언제나처럼 따뜻했죠. 서희는 미소를 지었어요. 네, 도윤 씨도 잘 지내셨죠? 민혁이 요즘 바쁘다던데. 그럼요. 다들 힘든 시기라 고생이 많습니다. 도윤은 장바구니를 내려놓고 서희를 바라봤어요. 민혁이 형 공장도 쉽지 않지만 묵묵히 이겨내고 있어요. 정말 대단한 사람이죠. 대화를 이어가던 중 서희는 문득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남편이 다음 주에 서울 출장 간다고 하던데 혹시 알고 계세요? 도윤의 표정이 잠시 굳었다가 금세 풀렸어요. 아, 네, 들은 것 같습니다. 큰 거래처와 미팅이 있다고. 뭔가 어색함이 느껴졌습니다. 도윤이 무언가 숨기는 것 같았어요. 서희는 더 캐묻고 싶었지만 참았죠. 대화를 마치고 헤어지며 도윤은 이상하게도 서희의 손을 잡고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서희 씨, 민혁이 형은 정말 당신을 많이 사랑합니다. 그거 알죠? 갑작스러운 말에 서희는 당황했어요. 네, 물론이죠. 저도 민혁 씨를 사랑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도윤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왜 갑자기 그런 말을 했을까? 뭔가 알고 있는 걸까? 의문이 꼬리를 물었죠. 주말이 지나고 민혁의 서울 출장 날이 다가왔습니다. 전날 밤 민혁은 가방을 싸며 서희에게 미안한 듯 말했어요. 이번에 중요한 거래처라 이틀 정도 머물러야 할 것 같아. 잘 다녀올게. 서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조심히 다녀와요. 건강 챙기고. 민혁이 잠든 후 서희는 조용히 일어나 남편의 가방을 열어봤어요. 옷가지 사이에서 작은 약통을 발견했습니다. 진통제였죠. 하지만 그 옆에 작은 파란색 알약 몇 개가 비닐에 쌓여 있었어요. 서희는 인터넷에서 본 적이 있었습니다. 발기부전 치료제로 보이는 약이었죠. 서희의 손이 떨렸습니다.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듯 했어요. 러브모텔 영수증, 젊고 예쁜 비서, 그리고 이 약까지. 의심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갑상선 수술 후 몸이 많이 변해버린 자신에게 더 이상 흥미를 느끼지 못하는 걸까? 남편은 다른 여자를 만나기 위해 약까지 준비하고 있었던 거였어요.
서희는 약을 원래 자리에 놓고 가방을 닫았습니다. 가슴이 무너져 내렸어요.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바라봤죠. 마른 얼굴, 주름진 목, 그리고 그 위에 선명히 남아있는 흉터. 서희는 자신이 여자로서 매력을 잃었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민혁이 떠나는 건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눈물이 흘렀어요. 출장 당일 서희는 민혁이 떠난 지 1시간 후에 기차표를 예매했어요. 떨리는 마음으로 서울행 기차에 올랐습니다. 창밖으로 흐르는 풍경을 바라보며 서희는 생각했죠. 이것이 옳은 일인지, 진실을 알게 되면 어떻게 해야 할지. 하지만 의심의 고통보다는 진실의 아픔이 낫다고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서울역에 도착한 서희는 택시를 타고 러브모텔로 향했어요. 무거운 발걸음으로 모텔 근처에 도착하자 긴장이 극에 달했습니다. 건너편 카페에 앉아 모텔 입구를 주시했죠. 3시간이 지나도록 민혁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후 5시쯤 서희는 모텔 앞을 지나가는 익숙한 뒷모습을 발견했어요. 소연이었습니다. 심장이 요동쳤어요. 서희의 최악의 상상이 현실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급하게 일어서려다 어지러움이 몰려왔어요. 갑상선 기능 저하로 인한 후유증이었죠. 소연은 모텔 안으로 들어갔고 서희는 따라가려 했지만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소파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확신이 들었어요. 민혁은 소연과 불륜 관계였던 겁니다. 모든 증거가, 모든 정황이 그것을 가리키고 있었죠. 카페에서 한참을 앉아있던 서희는 결국 일어났습니다. 어지러움이 가시자 러브 모텔로 향했어요.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로비에 서서 주변을 살피자 소연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죠. 아마도 이미 방으로 올라갔을 테지요. 서희는 리셉션으로 향했습니다. 죄송한데요. 강민혁이라는 분이 체크인 하셨나요? 리셉션 직원은 컴퓨터 화면을 확인하더니 고개를 저었어요. 그런 이름으로 체크인 하신 분은 없습니다. 서희는 잠시 당황했습니다. 가명을 썼을까요? 아니면 소연의 이름으로 방을 잡았을지도 모르겠네요. 그럼 정소연이라는 분은요? 직원이 다시 화면을 확인했어요. 네, 정소연님 오후 4시 30분에 체크인 하셨습니다. 12층 방이에요. 서희의 손이 떨렸습니다. 확실해졌어요. 소연이 먼저 방을 잡고 민혁은 나중에 합류할 계획인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서희는 그 방을 찾아갈 용기가 없었습니다. 마지막 희망을 끊고 싶지 않은 마음이었을까요? 서희는 오히려 눈앞에 펼쳐질 장면들을 마주할 자신이 없었습니다. 결국 서희는 그날 어떤 진실도 확인하지 못한 채 집으로 돌아왔어요. 집에 도착한 서희는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죠. 전화기가 울렸어요. 민혁이었습니다. 여보, 잘 지내고 있어? 나 미팅 잘 끝났어. 서희는 목소리를 가다듬었어요. 그래, 다행이네. 좋은 결과가 있었어? 응, 꽤 괜찮았어. 내일 오전에 한 번 더 만나고 오후에 돌아갈 거야. 통화를 마친 후 서희는 결심했습니다. 내일 다시 한번 가보기로 했어요. 이번엔 더 철저히 준비하고 꼭 진실을 확인하겠다고 다짐했죠. 다음 날 아침 서희는 일찍 일어나 서울로 향했습니다. 이번에는 카페가 아닌 택시에서 지켜보기로 했어요. 택시 안에서 모텔 출입구를 주시했죠. 10시쯤 민혁이 나왔습니다. 정장 차림이었지만 어딘가 피곤해 보였어요. 그리고 곧이어 소연도 나타났습니다. 서희의 심장이 멎는 듯 했어요. 두 사람은 함께 택시를 탔고 서희는 바로 택시를 뒤따라 갔습니다. 택시는 강남의 큰 병원 앞에 멈췄어요. 서희는 의아했죠. 병원? 왜 병원에? 멀리서 지켜보니 민혁과 소연은 병원으로 들어갔습니다. 서희는 조심스럽게 두 사람을 뒤따랐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모습을 보며 서희도 다른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무작정 따라갔지만 몇 층에서 내렸는지 알 수 없었죠. 서희는 안내 데스크에 가서 물었어요. 죄송합니다만
강민혁 씨가 어느 과로 접수했는지 알 수 있을까요? 안내 직원은 컴퓨터를 확인한 후 대답했습니다. 강민혁 님은 암센터 종양내과로 예약되어 있습니다. 6층이에요. 서희는 순간 귀를 의심했어요. 암센터? 종양내과?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지? 다리에 힘이 풀려 잠시 벽에 기대어 섰습니다. 깊은 숨을 몇 번 내쉰 후 6층으로 올라갔어요. 종양내과 대기실에 도착하자 멀리서 민혁과 소연이 나란히 앉아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민혁은 창백한 얼굴로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 소연은 옆에서 무언가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어요. 서희는 기둥 뒤에 숨어 지켜봤죠. 한참 뒤 민혁의 이름이 호명되었습니다. 민혁과 소연은 일어나 진료실로 들어갔어요. 서희는 망설이다가 진료실 문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문틈으로 의사의 목소리가 들려왔죠. 전이가 더 진행됐습니다. 강 대표님, 시간이 많지 않아요. 이제는 가족들에게 알리셔야 합니다. 민혁의 목소리가 이어졌어요. 하지만 제 아내는 얼마 전 갑상선암 수술을 마쳤기 때문에 게다가 갑상선 항진증으로 몸도 마음도 더 시간이 필요합니다. 더는 충격받아선 안 됩니다. 서희는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그동안 불륜을 의심했던 자신이 부끄러워졌죠. 민혁은 자신에게 짐을 주지 않기 위해 병을 숨겨왔던 것입니다. 다이어트와 외모 변화, 늦은 귀가와 출장, 모든 것이 이제 이해되었어요. 향수는 아마도 병원 냄새를 감추기 위한 것이었을 테고 소연은 그저 민혁의 병원 방문을 도와주던 것뿐이었습니다. 서희는 문을 두드렸어요. 문이 열리고 세 사람의 놀란 눈빛이 서희를 향했습니다. 민혁은 창백해진 얼굴로 자리에서 일어났죠. 서희야, 여긴 어떻게 해? 서희는 아무 말 없이 민혁에게 다가가 꼭 안았어요.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민혁의 어깨가 흔들렸죠. 오랫동안 참아왔던 감정이 터져나온 듯 했습니다. 의사는 조용히 자리를 정돈하며 말했어요. 두 분이 이야기 나눌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소연 씨도 잠시 나가는 게 좋겠어요. 소연은 고개를 끄덕이고 서희에게 미안하다는 듯 눈짓을 하며 나갔습니다. 의사도 자리를 비워줬어요. 남겨진 두 사람은 오랫동안 말없이 서로를 안고 있었죠. 미안해. 이렇게 알게 해서. 민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서희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내가 미안해. 당신을 오해했어. 민혁은 서희를 안치고 모든 것을 설명했습니다. 올해 초 건강검진에서 폐에 이상이 발견되었고 정밀 검사 결과 말기 폐암 판정을 받았다고요. 병세가 심각해 수술은 불가능했고 항암 치료의 효과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죠. 의사는 앞으로 6달에서 1년 정도의 시간이 남았다고 했습니다. 항암 치료를 하면 조금 더 살 수도 있겠지만 민혁이 주저했어요. 그때 난 깨달았어. 당신과 함께 한 시간들이 너무도 짧았다는 것을. 그래서 남은 시간 동안 당신과 제대로 살아보고 싶었어. 서희는 민혁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왜 말해주지 않았어? 같이 이겨낼 수 있었잖아. 민혁은 고개를 숙였어요. 내가 겨우 암 투병에서 벗어났는데 또 이런 일로 고통받게 하고 싶지 않았어. 넌 충분히 힘든 시간을 보냈으니까. 두 사람은 병원 근처 작은 공원에 앉았습니다. 가을 햇살이 따뜻하게 내리쬐는 가운데 길고 깊은 대화를 나눴어요. 민혁은 자신의 남은 시간에 대한 계획을 이야기했고 서희는 어떤 선택을 하든 함께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병원에서 돌아오는 기차 안 서희는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불과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남편의 불륜을 의심했던 자신이 우스웠어요. 민혁의 손을 꼭 잡은 채 서희는 그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피곤해 보이긴 했지만 여전히 그녀가 첫눈에 반했던 그 모습 그대로였죠. 30살에 만나 30년 가까이 함께한 시간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우리 그동안 정말 행복했지? 서희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민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너와 함께한 모든 순간이 행복했어. 그래서 더 미안해. 앞으로의 시간은 힘들 거야. 서희는 남편의 손에 자신의 손을 겹쳐 얹었어요. 함께 있는 순간순간이 소중해. 앞으로도 그럴 거고, 우리는 이미 많은 일을 함께 겪어왔잖아. 기차가 고향역에 도착했습니다. 두 사람은 천천히 걸어 집으로 향했어요. 평소라면 15분 거리였지만 오늘은 30분이 걸렸습니다. 민혁의 걸음이 예전보다 많이 느려졌더군요. 서희는 처음으로 남편의 병이 얼마나 진행되었는지 실감했어요. 묵묵히 민혁의 팔을 잡아주며 걸었지만 가슴 한편으로는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민혁은 소파에 지쳐 앉았어요. 서희는 부엌으로 가 따뜻한 차를 준비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다른 의미로 다가왔어요. 매일같이 하던 일상적인 행동들, 함께 마시는 차 한 잔, 저녁 식사를 준비하는 시간까지 모두가 소중한 순간들이었죠. 준우와 지연이에게 언제 말할 거야? 서희가 물었습니다. 민혁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이번 주말에 둘 다 집에 오라고 할까 해. 직접 얘기하는 게 나을 것 같아. 서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식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는 것은 너무나 큰 충격일 테지만 미루면 미룰수록 더 힘들어질 것이었어요. 둘 다 각자의 삶을 살고 있지만 아버지를 너무나 사랑하는 아이들이었죠. 다음 날 아침 서희는 여느 때보다 일찍 일어나 민혁이 좋아하는 아침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계란찜, 된장국, 그리고 민혁이 어릴 적 어머니가 해주던 방식 그대로의 볶음 김치까지. 민혁은 그 정성에 감동한 듯 고마움을 표했어요. 왜 이렇게 특별하게 차렸어? 민혁이 물었습니다. 서희는 미소 지었어요. 특별한 날이잖아. 이제부터 모든 날이 특별한 날이야. 민혁은 아내의 이 말에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는 자신이 얼마나 운이 좋은 사람인지 새삼 느꼈어요. 죽음을 앞두고도 이렇게 깊은 사랑을 나눌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아침 식사 후 민혁은 서희에게 제안했습니다. 도윤이에게 전화해도 될까? 이제 숨길 필요도 없고 그 친구도 걱정하고 있을 것 같아. 서희는 깜짝 놀랐어요. 도윤 씨도 알고 있었어? 민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가 도윤과 미팅하던 중에 쓰러졌거든. 그때 도윤이가 병원에 데려갔어. 서희는 순간 가슴이 아팠습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남편이 그런 고통을 겪었다는 사실이 미안하게 느껴졌어요. 민혁은 정도윤에게 전화를 걸었고 도윤은 즉시 방문하겠다고 했습니다. 정오쯤 도윤이 민혁의 집을 찾았어요. 그의 표정은 무거웠지만 서희를 보자 안도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알게 됐군요. 도윤이 서희에게 말했어요. 서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어제 알게 됐어요. 그동안 알면서도 말씀 못해서 많이 힘드셨겠네요. 도윤은 민혁의 어깨를 두드렸어요. 형, 다행이에요. 혼자 감당하지 않아도 되니까. 서희 씨랑 아이들이 있잖아요. 세 사람은 거실에 앉아 오랜 시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도윤은 민혁과의 젊은 시절 추억부터 공장을 함께 시작했던 날들까지 떠올리며 웃고 울었어요. 서희는 이 두 남자의 우정이 얼마나 깊은지 새삼 느꼈습니다. 민혁이 형, 도윤이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건 뭐든지 말해. 공장 일도 내가 도울게. 민혁은 잠시 침묵했다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사실 공장 때문에 고민이 많아. 준우가 이어받게 하고 싶진 않아. 서희는 놀란 눈으로 민혁을 바라봤어요. 왜? 준우는 항상 당신 뒤를 이어 공장을 운영하고 싶어 했잖아. 민혁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바로 그 때문이야. 의사 말로는 내 폐암이 용접 공장의 열악한 환경 때문일 가능성이 커. 20년 넘게 그 유해물질 속에서 일한 결과지. 준우까지 그런 환경에서 일하게 하고 싶지 않아. 도윤은 깊이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형이 걱정하는 거 이해해. 그럼 어떻게 할 생각이야? 공장을 정리하고 싶어?
서희가 앞으로 돈 걱정 없이 살 수 있게. 하지만 민혁은 말을 멈추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희는 그의 망설임을 알아챘어요. 당신 마음 이해해요. 그 공장은 당신의 인생이잖아. 민혁은 쓸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 내 청춘을 바친 곳이야. 아무리 작고 보잘것없는 공장이라도 거기엔 내 삶이 담겨 있으니까. 도윤이 갑자기 밝은 표정으로 말했어요. 소연이 이야기는 했어? 민혁은 고개를 들어 서희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제 말해야지. 정말 큰 도움이 되고 있어. 내 딸이라고 말하니 속이 시원하네. 서희는 의아했습니다. 소연 씨요? 어떤 도움을요? 도윤이 설명했어요. 소연이는 내 딸이야. 회계사 자격증을 따서 재무 분석에 뛰어나거든. 사실 민혁이 형이 병 진단받고 나서부터 공장 매각 이야기를 나한테 했어. 가족들한텐 말하기 전이었지만 형은 벌써 미래를 준비하고 있었던 거지. 민혁이 이어 말했습니다. 소연이가 처음부터 회계사로서 우리 공장의 재무 상태를 분석하고 매각을 도와주려고 온 거야. 비서라는 직함으로 말이지. 너한테는 미안했지만 아직 준비가 다 되기 전에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어. 서희는 그제서야 모든 것이 이해되었어요. 젊고 예쁜 비서의 등장, 민혁의 행동 변화, 비밀 전화와 출장. 그 모든 것이 민혁의 병과 공장 매각 준비였던 것입니다. 소연이가 아버지를 많이 닮았네요. 처음 봤을 때 어딘지 친근한 느낌이 들었는데 서희가 말했습니다. 도윤은 웃으며 말했어요. 원래는 폼 좀 잡아보려고 비서라는 직함으로 채용했지만 소연이가 회계사라는 걸 아는 사람이 있으면 의심받을까봐 조심했대요. 특히 서희 씨한테요. 민혁은 부드럽게 서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미안해. 너에게 모든 걸 숨겨서. 하지만 이제 함께 결정하자. 공장 매각을 어떻게 생각해? 서희는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당신이 원한다면 나는 찬성이에요. 준우가 건강한 환경에서 일하는 게 중요하니까. 하지만 준우의 생각도 들어봐야 할 것 같아.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이죠. 우선은 모든 사람이 상황을 알아야 의미 있는 대화가 될 테니까요. 도윤이 떠난 후 서희는 아이들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준우와 지연에게 이번 주말에 꼭 집에 와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갑작스런 요청에 의아해했지만 서희의 목소리에서 심각함을 느꼈는지 곧바로 승낙했죠. 전화를 끊은 후 서희는 소파에 앉아 있는 민혁을 바라봤습니다. 그는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어요. 서희는 그의 옆에 앉아 어깨에 기대었습니다. 무슨 생각해? 서희가 물었어요. 민혁은 미소 지었습니다. 우리가 처음 만났던 날 생각하고 있었어. 기억나? 비가 많이 오던 날이었지. 서희도 미소 지었어요. 어떻게 잊을 수 있겠어요. 당신이 내 우산을 부러뜨렸잖아.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병도 슬픔도 있고 그저 서로의 존재만으로 행복했어요. 서희는 이런 순간들을 하나하나 마음에 새기며 민혁과의 남은 시간을 소중히 보내기로 다짐했습니다. 주말이 다가왔습니다. 서희와 민혁은 아이들을 맞이할 준비를 하느라 분주했어요. 서희는 준우와 지연이 좋아하는 요리를 준비했고 민혁은 예전보다 쉽게 지치긴 했지만 집안을 깨끗이 정리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아이들에게 어떻게 이야기를 꺼낼지 긴장되었지만 서로를 바라보며 용기를 내기로 했어요. 오후 2시 현관문 벨이 울렸습니다. 서희가 문을 열자 지연이 환하게 웃으며 서 있었죠. 25세의 젊은 여성으로 성장했지만 여전히 아버지의 눈빛과 어머니의 미소를 닮은 딸이었습니다. 엄마. 지연이 서희를 꼭 안았어요. 서희는 딸의 등을 토닥이며 미소 지었습니다. 잘 왔다. 우리 딸. 지연이 뒤로는 준우가 서 있었어요. 27세의 든든한 청년으로 자란 아들은 어머니에게 살짝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거실로 들어가 아버지를 보자 환하게 웃었죠. 아버지,
건강해 보이세요. 준우가 민혁의 손을 잡았습니다. 민혁은 억지로 미소 지었어요. 아들의 말과 달리 자신이 얼마나 야위었는지 알고 있었지만 지금은 아이들을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습니다. 네 식구는 오랜만에 둘러앉아 식사를 했어요. 대화는 자연스럽게 흘렀습니다. 준우는 공장에서의 일들을, 지연은 디자인 회사에서의 경험을 이야기했고 부모는 그런 자녀들의 모습을 자랑스럽게 바라봤죠. 하지만 식사 내내 서희와 민혁의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곧 아이들에게 전해야 할 소식 때문이었어요. 식사가 끝난 후 민혁이 목을 가다듬었습니다. 오늘 너희를 부른 특별한 이유가 있어. 준우와 지연은 긴장한 눈빛으로 아버지를 바라봤어요. 서희는 민혁의 손을 잡아주며 용기를 북돋았습니다. 말하기 어려운데. 민혁이 말을 이어갔어요. 내가 얼마 전에 병원에 갔다 왔어. 그런데 말을 잇지 못하는 민혁을 대신해 서희가 이야기했습니다. 너희 아버지가 폐암 진단을 받았어. 말기야. 순간 거실에 침묵이 내려앉았어요. 준우는 얼굴이 창백해지더니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고 지연은 손으로 입을 가리며 눈물을 참았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어떻게, 왜 진작 말씀 안 하신 거예요? 준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민혁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너희에게 걱정을 주고 싶지 않았어. 특히 엄마가 갑상선암 투병을 막 끝낸 상황이라. 지연이 흐느끼며 아버지에게 다가가 안겼어요. 아빠, 이런 일을 혼자 겪으셨다니. 준우는 여전히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물었어요. 시간이 얼마나 남으셨어요? 민혁은 아들의 눈을 마주 보았습니다. 의사 말로는 6달에서 1년 정도. 준우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강한 아들은 좀처럼 울지 않았지만 지금은 어쩔 수 없었습니다. 민혁은 아들에게 다가가 어깨를 감쌌어요. 준우야, 이야기할 것이 더 있어. 공장에 관해서. 준우는 아버지를 바라봤어요. 공장이요? 민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 병이 공장에서의 작업 환경 때문일 수 있대. 오랫동안 용접 유해물질에 노출된 결과야. 준우의 눈이 커졌어요. 그렇다면, 그래, 내가 그 환경에서 일하는 걸 원치 않아. 공장을 매각하려고 해. 민혁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준우는 잠시 말을 잃었어요. 그리고 이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요, 아버지. 그 공장은 아버지의 인생이고 우리 가족의 역사예요. 제가 이어받을게요. 환경을 개선하면 되잖아요. 민혁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너무 많은 투자가 필요해. 그리고 만약 내게 생긴 일이 너에게도 일어난다면 나는 결코 그걸 감당할 수 없어. 서희가 말을 이었습니다. 준우야, 아버지 말씀이 맞아. 그리고 도윤 아저씨의 도움으로 좋은 조건에 매각할 수 있을 것 같아. 지연이 고개를 들었어요. 도윤 아저씨요? 서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도윤 아저씨와 그 딸 소연이 매각 과정을 도와주고 있어. 준우의 표정이 변했어요. 소연 씨가 도윤 아저씨 딸이었어요? 저는 그냥 새로운 비서인 줄만 알았는데. 민혁이 설명했습니다. 소연이는 회계사야. 나에겐 병 진단을 받은 뒤부터 공장 매각을 도와준 든든한 지원군이었어. 모든 것을 이해한 준우의 얼굴에 복잡한 감정이 스쳤습니다. 그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어요, 아버지. 아버지 뜻을 존중할게요. 하지만 한 가지만 부탁드려도 될까요? 민혁은 기다렸습니다. 매각 과정에 저도 참여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직원들에 대한 보상과 재취업 지원을 최우선으로 해주셨으면 해요. 그분들은 아버지와 함께 오랫동안 고생해 오셨잖아요. 민혁의 눈에 감동의 눈물이 맺혔습니다. 아들이 자신보다 직원들을 먼저 생각하는 모습에 가슴 뭉클했어요. 그럼 약속할게. 준우야, 내가 공장을 이어받지 않아도 난 너를 자랑스러워해. 그건 알지? 준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아버지를 꼭 안았습니다. 지연이 조용히 물었어요. 앞으로 어떻게 할 거예요? 치료는
민혁은 딸을 바라봤습니다. 항암 치료는 받지 않기로 했어. 남은 시간 동안 가족과 함께 의미 있게 보내고 싶어. 지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하지만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해해요, 아빠. 저희가 곁에 있을게요. 그날 밤, 네 식구는 오랜만에 거실에서 함께 영화를 봤습니다. 예전처럼 웃고 이야기하며 시간을 보냈어요. 표면적으론 평범한 가족의 시간 같았지만 모두의 마음속에는 이런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슬픔이 자리 잡고 있었죠. 다음 날 아침 도윤과 소연이 방문했습니다. 준우는 소연을 새로운 시선으로 바라봤어요. 회계사로서 그녀의 전문성을 인정하며 공장 매각 과정에서의 조언을 구했죠. 도윤은 준우에게 다른 사업 기회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고 지연은 소연과 가까워지며 새로운 친구를 얻었습니다. 점심 식사 후 민혁은 가족들에게 제안했어요. 다음 달이 우리 결혼 30주년이야. 조금 일찍 금혼식을 하면 어떨까? 서희는 놀란 눈으로 민혁을 바라봤습니다. 금혼식은 50주년에 하는 거잖아. 민혁은 부드럽게 웃었어요. 규칙이 어딨어? 우리는 30년 동안 행복했고 그걸 축하하고 싶어. 가족과 친구들 모여서 작은 파티를 하는 거지. 준우와 지연은 아버지의 제안에 즉시 동의했습니다. 이것이 아버지를 행복하게 할 수 있다면 무엇이든 하고 싶었어요. 멋진 생각이에요, 아빠. 지연이 밝게 말했습니다. 제가 모든 준비를 도울게요. 장소도 초대장도 모든 걸요. 민혁은 딸의 열정에 미소 지었어요. 고마워, 우리 딸. 민혁은 이어서 말했어요. 하지만 이번 준비는 내가 할 수 있게 해줘. 생각해보면 내 엄마를 위해 무언가를 해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 서희가 놀라며 다급히 제지했어요. 당신 그 몸으로 어떻게 아이들이 준비할 수 있게 해요. 아니, 괜찮아. 레스토랑도 이미 예약해놨고 다 준비해놨어. 이제서야 그날 본 레스토랑 영수증이 이해가 되었습니다. 가슴속 뜨거움이 울컥 목이 메어왔지만 가까스로 참으며 서희는 말합니다. 고마워요. 당신 그리고 미안해요. 준우와 지연이도 아버지 뜻대로 하자. 태양이 저물어갈 무렵 준우와 지연은 각자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두 사람 모두 부모님을 자주 방문하겠다고 약속했어요. 서희와 민혁은 현관에서 아이들을 배웅하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문을 닫고 거실로 돌아온 서희는 민혁의 힘든 표정을 발견했어요. 하루 종일 강한 모습을 보여주느라 지친 것 같았습니다. 괜찮아? 서희가 물었어요. 민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생각보다 잘 됐어. 아이들이 이해해주다니. 서희는 남편 옆에 앉아 어깨에 기대었어요. 우리 아이들은 늘 현명했잖아. 그건 당신을 닮아서지. 민혁은 미소 지었습니다. 아니, 당신을 더 닮았어. 두 사람은 조용히 창밖을 바라봤어요. 가을의 노을이 아름답게 물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민혁은 서희의 손을 꼭 잡았어요. 오늘 하루가 축복이었어. 가족 모두가 함께 있어서 행복했어. 서희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남은 시간이 얼마든 이런 순간들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기억으로 남을 것이란 걸 알았어요. 금혼식 준비가 한창이었습니다. 지연은 매일같이 전화를 걸어 진행 상황을 알려주었고 준우는 주말마다 집에 들러 부모님과 시간을 보냈어요. 서희는 오랜만에 민혁의 얼굴에서 활기를 느꼈습니다. 금혼식을 준비하는 과정이 민혁에게 새로운 에너지를 주고 있었던 거예요. 한편 공장 매각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소연의 전문적인 도움으로 좋은 매수자를 찾았고 직원들의 보상과 재취업 지원에 대한 조건도 만족스러웠어요. 민혁은 공장을 떠나기 전 모든 직원들과 개인적으로 이야기를 나누며 고마움을 전했습니다. 30년 가까이 함께한 이 자리를 떠나게 되어 아쉽습니다. 민혁이 직원들 앞에서 말했어요. 여러분은 단순한 직원이 아닌 가족이었습니다. 새로운 소유주 아래서도 여러분의 기술과 경험이 인정받길 바랍니다.
직원들은 민혁의 건강 악화에 대해 알고 있었고 그의 진심 어린 말에 모두 눈시울을 붉혔어요. 특히 한미라 생산관리 책임자는 20년 넘게 함께 일해온 동료였기에 감정을 추스르지 못했습니다. 대표님, 저희를 항상 가족처럼 대해주셔서 감사했습니다. 건강이 제일 중요하니 이제는 휴식을 취하세요. 미라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퇴직금 외에도 민혁은 오랫동안 함께한 직원들에게 특별 보너스를 지급했습니다. 공장의 마지막 날, 민혁은 빈 작업장을 천천히 둘러봤어요. 쇳소리, 용접 불꽃, 금속 냄새. 그의 인생의 대부분이 이곳에서 펼쳐졌었죠. 아쉬워? 서희가 민혁의 옆에 서서 물었습니다. 민혁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30년의 세월이 담긴 곳이니까. 하지만 후회는 없어. 준우가 여기서 일하지 않게 된 것만으로도 마음이 편해. 그리고 이젠 당신만 바라볼 수 있잖아. 마음 한켠 아파왔지만 세상 그 어떤 말보다 달콤하게 들렸어요. 집에 돌아온 민혁은 서재에 앉아 무언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서희가 궁금해하며 물었지만 민혁은 비밀이라며 웃기만 했어요. 그의 얼굴에는 어떤 계획을 실행하고 있다는 표정이 역력했습니다. 금혼식 일주일 전 민혁의 건강이 갑자기 악화되었어요. 기침이 심해지고 통증이 증가했습니다. 서희는 병원에 가자고 했지만 민혁은 완강히 거부했어요. 괜찮아. 약만 좀 더 먹으면 돼. 금혼식까지는 버틸 수 있어. 민혁이 말했습니다. 서희는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민혁을 바라봤어요. 하지만 남편의 의지를 꺾고 싶지 않았죠. 대신 최대한 편안하게 지낼 수 있도록 돌봤습니다. 도윤도 자주 방문해 오랜 친구에게 웃음을 선사해 주었어요. 형, 내가 30년 전에 했던 말 기억나? 도윤이 어느 날 물었습니다. 민혁은 고개를 갸웃했어요. 어떤 말? 형이 서희 씨에게 청혼할 때 내가 뭐라고 했더라? 도윤이 웃으며 물었습니다. 민혁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어요. 아, 그거. 내가 감히 그런 여자를 감당할 수 있겠냐고 했지. 서희는 놀란 눈으로 두 사람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그런 말을 했었어요? 도윤이 웃음을 터뜨렸어요. 네, 정말 그랬어요. 서희 씨가 너무 빛나는 사람이라 우리 민혁이 형이 감당할 수 있을까 걱정했거든요. 민혁도 웃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내가 이겼잖아. 30살에 만나 30년을 함께 했으니.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형은 항상 불가능해 보이는 일을 해냈어. 공장도 그랬고 결혼 생활도 그랬고 세 사람은 오랜 시간 추억을 나누며 웃었습니다. 서희는 남편의 웃는 모습을 보며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어떤 상황에서도 웃음을 잃지 않는 민혁의 모습이 너무나 사랑스러웠죠. 금혼식 이틀 전 준우와 지연이 짐을 들고 집에 도착했습니다. 행사까지 부모님과 함께 지내기로 한 거예요. 지연은 서희와 함께 드레스를 고르고 준우는 민혁의 정장을 손봐 주었습니다. 가족이 함께하는 시간이 행복했어요. 아버지, 이거 드세요. 준우가 건강보조제를 내밀었습니다. 제가 특별히 주문한 거예요. 기력 회복에 좋대요. 민혁은 아들의 따뜻한 마음에 감동했어요. 고마워, 아들. 지연은 엄마의 머리를 예쁘게 손질해주며 말했습니다. 엄마, 너무 예뻐요. 금혼식 날 아빠가 또 반할 거예요. 서희는 수줍게 웃었어요. 30살 때처럼 예쁘진 않지만. 지연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엄마는 더 아름다워졌어요. 세월이 흐를수록 더 깊은 아름다움이 생기는 것 같아요. 금혼식 전날 밤 민혁은 서희를 정원으로 불렀어요. 밤하늘에 별이 가득했습니다. 내일이면 우리의 30주년 기념일이야. 민혁이 말했어요. 서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30년이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르겠어요. 민혁은 서희의 손을 잡았어요. 행복했어? 서희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습니다. 너무나 행복했어요. 당신은? 민혁의 눈빛이 따뜻했어요. 내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 너와 결혼한 거야.
그리고 내일 모든 사람들 앞에서 다시 한번 너에게 내 사랑을 말하고 싶어. 서희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나도 그래요. 모두에게 내가 얼마나 당신을 사랑하는지 보여주고 싶어요. 두 사람은 별빛 아래서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눴어요. 처음 만났을 때부터 지금까지 그들의 삶에서 중요했던 모든 순간들을 하나하나 회상했습니다. 웃음과 눈물이 교차하는 감동적인 시간이었죠. 금혼식 아침, 서희는 일찍 일어나 준비했어요. 지연이 고른 아름다운 옥색 한복을 입고 머리도 단정하게 올렸습니다. 거울 앞에 서서 목의 흉터를 바라봤어요. 예전에는 그 흉터가 콤플렉스였지만 이제는 자신이 이겨낸 투쟁의 증표처럼 느껴졌습니다. 민혁도 남색 한복을 입고 거실에 나왔어요. 많이 야위었지만 오늘만큼은 건강해 보이려고 노력한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서희와 민혁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정말 아름다워요. 민혁이 감탄했습니다. 서희는 부끄러운 듯 고개를 숙였어요. 당신도 멋져요. 30년 전 그 모습 그대로예요. 준우와 지연은 부모님의 모습에 감동했습니다. 네 식구는 함께 차를 타고 행사장으로 향했어요. 금혼식은 도심의 작은 정원이 있는 레스토랑에서 열렸습니다. 가족, 친구들, 그리고 오랜 동료들이 참석해 서희와 민혁의 30주년을 축하했어요. 도윤이 사회를 맡았죠. 오늘 우리는 서로를 깊이 사랑하며 30년을 함께한 두 사람의 여정을 축하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강민혁 씨와 윤서희 씨의 금혼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박수를 치며 환호했어요. 서희와 민혁은 손을 맞잡고 입장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행복의 눈물이 고여 있었죠. 금혼식 행사장은 아름답게 꾸며져 있었습니다. 꽃과 촛불로 장식된 테이블, 따뜻한 조명, 그리고 서희와 민혁의 30년을 담은 사진들이 벽에 걸려 있었어요. 지연이 모든 세부 사항을 세심하게 챙긴 덕분이었죠. 50명 정도의 하객들이 참석했습니다. 가까운 가족들과 친구들, 그리고 민혁의 오랜 직장 동료들까지 도윤의 사회로 행사가 시작되었어요. 먼저 민혁 씨와 서희 씨가 30년 전처럼 서로에게 마음을 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민혁이 먼저 일어났습니다. 약간 떨리는 다리로 단상에 섰지만 그의 목소리는 힘이 있었어요. 서희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서희야, 30년 전 비 오는 날 내 우산을 부러뜨리고 미안하다고 말했을 때 내가 웃으면서 괜찮다고 했던 그 순간을 기억해? 그때 난 내게 반했어. 따뜻한 마음씨와 밝은 웃음에. 그리고 지금까지 한 번도 그 선택을 후회한 적이 없어. 민혁의 목소리가 감정에 젖어 약간 떨렸어요. 그는 잠시 숨을 고르고 계속했습니다. 우리는 많은 일을 함께 겪었지. 기쁜 일도 슬픈 일도. 준우와 지연이가 태어났을 때의 행복, 사업이 어려웠을 때의 고난, 그리고 내가 갑상선암으로 투병할 때의 두려움까지. 하지만 그 모든 순간에 내가 내 곁에 있었기에 난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 서희야, 오늘 모든 사람 앞에서 다시 한번 말하고 싶어. 나는 너를 사랑해. 이전보다 더 깊게, 더 진실하게. 서희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민혁도 눈물을 참지 못했습니다. 그는 주머니에서 작은 반지 케이스를 꺼냈어요. 30년 전에는 형편이 어려워 이런 반지를 못 줬지만 이제는 줄 수 있어. 앞으로 남은 시간 동안에도 내 아내로 함께 해줄래? 서희는 감동의 말을 잇지 못했어요. 그녀는 일어나 단상으로 올라가 민혁의 손을 잡았습니다. 민혁은 서희의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 주었고 하객들은 박수와 환호성으로 그 순간을 축하했죠. 이제 서희의 차례였어요. 그녀는 깊은 숨을 내쉬고 말했습니다. 민혁 씨, 30년 전 우리가 맺은 약속을 지금까지 지켜와줘서 고마워. 당신은 늘 가정을 위해 묵묵히 일했고 아이들에게 훌륭한 아버지였으며 내게는 최고의 남편이었어.
당신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행동으로 보여줬지. 특히 내가 아팠을 때 당신의 헌신은 내가 절대 잊지 못할 거야. 서희는 잠시 목이 메어 말을 멈췄다가 이어갔어요. 이제 당신이 아프지만 이번에는 내가 당신 곁에 있을게.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되든 우리는 그 순간들을 소중히 여기며 함께 할 거야. 민혁 씨, 나도 당신을 사랑해요. 30년 전보다 더 많이. 서희도 작은 상자를 꺼냈어요. 그 안에는 민혁을 위한 시계가 있었습니다. 뒷면에는 영원히 당신과 함께 마이너스 서희라는 문구가 새겨져 있었죠. 민혁은 감동에 어쩔 줄 몰라 했어요. 두 사람은 하객들 앞에서 다시 한번 서로를 바라보며 키스했습니다. 모든 이들이 기립박수를 보냈어요. 준우와 지연은 부모님을 자랑스럽게 바라봤죠. 도윤의 눈가에도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식사가 시작되고 축하 행사가 이어졌어요. 준우가 일어나 건배사를 제안했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제게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보여주셨습니다. 말로만이 아닌 행동으로 매일의 작은 순간들을 통해서요. 부모님께 배운 사랑의 가치는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교훈입니다. 부모님의 3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지연도 일어나 말했어요. 저희 부모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그 모습이 제게는 인생의 나침반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두 분의 사랑이 더욱 깊어지길 바랍니다. 식사 중간에 깜짝 이벤트가 준비되어 있었어요. 준우와 지연이 함께 준비한 영상이었습니다. 서희와 민혁의 젊은 시절부터 현재까지의 사진들, 아이들이 자라는 모습, 가족여행의 추억, 모든 순간이 음악과 함께 흘러갔어요. 영상이 끝나자 민혁은 깜짝 놀랄 일을 했습니다. 그는 떨리는 다리로 일어나 무대 쪽으로 걸어갔어요. 서희는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남편을 바라봤죠. 여러분, 오늘 제가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민혁이 말했어요. 그는 준비해둔 기타를 들었습니다. 30년 전 서희에게 청혼할 때 불렀던 노래입니다. 그때는 젊은 열정이었다면 지금은 30년의 깊이를 담아 다시 한번 부르고 싶습니다. 민혁은 서희가 좋아하던 노래를 부드럽게 연주하기 시작했어요. 나이 들어 더 깊어진 그의 목소리가 공간을 채웠습니다. 서희는 놀라움과 감동으로 눈물을 멈추지 못했어요. 30년 전 그 청년의 모습이 오버랩되는 듯 했습니다. 노래가 끝나자 모든 사람들이 기립박수를 보냈어요. 민혁은 지친 듯 보였지만 그의 얼굴에는 행복한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그는 다시 서희의 옆으로 돌아와 앉았죠. 깜짝 놀랐죠? 민혁이 속삭였어요. 서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언제 연습한 거예요? 비밀이야. 민혁이 윙크했어요. 매일 조금씩 했어. 특히 내가 장 보러 나갔을 때. 서희는 남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의 손이 차갑고 약간 떨리는 것을 느꼈어요. 오늘 행사로 체력을 많이 소진한 게 분명했죠. 하지만 민혁의 눈빛만큼은 그 어느 때보다 빛나고 있었습니다. 행사의 마지막으로 민혁과 서희는 무대 중앙에서 춤을 췄어요. 30년 전 결혼식에서 추었던 그 곡으로 민혁의 움직임은 예전보다 느렸지만 서희를 바라보는 눈빛은 더 깊고 따뜻했습니다. 두 사람은 춤을 추며 서로에게 속삭였어요. 고마워. 내 인생의 가장 행복한 순간들을 선물해줘서. 민혁이 말했습니다. 서희는 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며 대답했어요. 나도 고마워. 당신이 내 삶에 있어줘서. 행사가 끝난 후 가족들은 함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민혁은 많이 지쳐 보였지만 마음만큼은 가벼웠어요. 그는 자신의 서재로 들어가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작은 상자였어요. 이건 나중에 열어봐. 민혁이 서희에게 건넸습니다. 내가 없을 때. 서희는 상자를 받아들고 민혁을 바라봤어요. 말하지 않아도 그 의미를 알았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고 상자를 서랍에 넣었어요. 그날 밤 민혁은 평소보다 일찍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서희는 그의 옆에 누워 조용히 손을 잡아주었어요. 민혁은 피곤했지만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늘은 정말 완벽한 날이었어. 민혁이 속삭였어요. 서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평생 잊지 못할 날이었어요. 민혁은 서희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 귓속말로 말했습니다. 서희야, 내가 30년 동안 한 번도 말하지 않은 게 있어. 서희는 궁금한 눈빛으로 바라봤어요. 뭔데요? 내가 내 인생 최고의 선물이었어. 그리고 다음 생에도 꼭 너를 다시 찾고 싶어. 민혁의 목소리가 감정으로 떨렸습니다. 서희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그녀는 민혁을 꼭 안았습니다. 나도 다음 생에도 당신을 찾을게요. 대신 다음 생엔 아프지 마요. 밤이 깊어갔고 두 사람은 서로의 온기를 느끼며 잠이 들었어요. 창밖으로 별이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마치 그들의 30년을 축복하는 것처럼. 금혼식 이후 민혁의 건강은 눈에 띄게 악화되었습니다. 무리한 행사 준비와 감정적인 소모가 컸던 탓이었을까요? 그는 점점 더 많은 시간을 침대에서 보내게 되었어요. 서희는 한시도 그의 곁을 떠나지 않고 간호했습니다. 준호와 지연도 자주 집에 들러 아버지와 시간을 보냈죠. 어느 날 오후 민혁은 서희에게 말했어요. 밖에 좀 나가고 싶어? 서희는 놀랐지만 기쁜 마음으로 휠체어를 준비했습니다. 병세가 악화된 민혁은 이제 혼자서 걷기가 어려웠어요. 서희는 민혁을 조심스럽게 휠체어에 앉히고 담요로 무릎을 덮어주었습니다. 어디로 가고 싶어요? 서희가 물었어요. 민혁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우리가 처음 만났던 그 공원에 가고 싶어? 서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공원은 집에서 그리 멀지 않았습니다. 30년 전 비 오는 날 서희의 우산이 부러지고 민혁이 다가와 자신의 우산을 나눠 쓰자고 했던 그 장소였죠. 가을의 마지막 햇살이 공원을 따스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노란 은행잎이 바람에 흩날리고 마른 낙엽이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서희는 민혁을 휠체어에 태우고 천천히 공원을 거닐었습니다. 여기서 처음 만났을 때 생각나? 민혁이 물었어요. 서희는 미소 지었습니다. 어떻게 잊을 수 있겠어요? 당신이 갑자기 내 앞에 나타났을 때 처음에는 좀 무서웠어요. 민혁은 웃었어요. 그래, 너는 경계하는 눈빛으로 날 바라봤지. 하지만 내가 무해한 사람이라는 걸 금방 알아챘잖아. 두 사람은 그날의 기억을 하나하나 되살렸습니다. 비에 젖은 옷, 어색한 첫 대화, 그리고 커피숍에서 나눈 이야기까지. 그날 민혁은 서희에게 전화번호를 물었고 서희는 망설이다가 알려주었다는 이야기도요. 사실 그때 내 전화번호 안 알려줄 뻔했어요. 서희가 고백했어요. 민혁은 놀란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정말? 그럼 우리 인연이 거기서 끝났을 수도 있었겠네. 서희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당신이라면 다른 방법을 찾아냈을 거예요. 당신은 포기를 모르는 사람이니까. 민혁은 흐뭇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들은 공원의 작은 벤치에 자리를 잡았어요. 서희는 휠체어를 벤치 옆에 두고 민혁 옆에 앉았습니다. 둘의 어깨가 맞닿았죠. 고마워, 서희야. 민혁이 갑자기 말했어요. 서희는 의아한 눈빛으로 바라봤습니다. 갑자기 왜요? 모든 것에 대해서 30년을 함께 해줘서 아이들을 훌륭하게 키워줘서 그리고 지금 이 순간까지 내 곁에 있어줘서 민혁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서희는 민혁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런 말하지 마요. 당연한 거잖아요.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노을을 바라봤어요. 해가 점점 산 너머로 기울고 있었습니다. 가을의 저녁 공기가 차가워지기 시작했죠. 들어갈까요? 추워질 것 같아요. 서희가 말했습니다. 민혁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들어가자. 집으로 돌아오는 길, 민혁은 조용히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오랫동안 살아온 동네의 풍경, 익숙한 가게들, 그리고 함께 걸었던 길, 모든 것이 추억으로 가득했어요.
집에 도착하자 도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민혁을 보자 반갑게 일어났어요. 왔구나. 기다렸어. 도윤이 말했습니다. 민혁은 미소 지었어요. 오래 기다렸어? 우리 좀 나갔다 왔어. 세 사람은 거실에 앉아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도윤은 공장 매각이 모두 완료되었다는 소식을 전했어요. 직원들의 재취업도 대부분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었고 보상금도 약속대로 지급되었다고 합니다. 걱정 마, 형. 모든 게 형이 원하던 대로 잘 정리됐어. 도윤이 말했어요. 민혁은 안도한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고마워, 도윤아. 내가 있어서 정말 다행이야. 그날 밤 민혁은 갑자기 통증을 호소했습니다. 서희는 놀라 구급차를 불렀어요. 병원에 도착한 후 의사는 민혁의 상태가 많이 악화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암이 더 빠르게 전이되고 있었죠. 입원하셔야 합니다. 의사가 말했어요. 통증 관리를 위해서라도 병원에 계시는 게 좋겠습니다. 민혁은 처음엔 거부했지만 서희와 도윤의 설득으로 결국 입원을 동의했습니다. 준우와 지연에게도 연락이 갔고 두 사람은 급히 병원으로 달려왔어요. 병실에서 민혁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미안해. 모두를 걱정시켜서. 준우가 아버지의 손을 잡았어요. 아버지,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지연은 아버지의 베개를 정리해주며 말했습니다. 그래요, 아빠. 이제 편안하게 쉬세요. 며칠이 지나고 민혁의 상태는 안정되었지만 회복의 기미는 보이지 않았어요. 의사는 조심스럽게 이야기했습니다. 시간이 많이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가족들과 함께할 시간을 소중히 하세요. 서희는 병원 침대 옆 의자에서 거의 모든 시간을 보냈어요. 준우와 지연도 번갈아가며 아버지 곁을 지켰습니다. 도윤도 매일같이 병원을 찾았죠. 금혼식 후 3주가 지났을 때 민혁의 상태가 급격히 나빠졌어요. 그는 서희를 불렀습니다. 서희야, 내 서재에 있는 서랍을 열어봐. 거기 내가 준비한 게 있어. 서희는 집에 돌아가 민혁의 서재 서랍을 열었어요. 그 안에는 USB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것을 노트북에 연결했고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어요. 화면 속에는 건강했을 때의 민혁이 있었습니다. 그는 카메라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안녕, 서희야. 이 영상을 보고 있다면 아마 난 더 이상 내 곁에 없을 거야. 하지만 이렇게라도 마지막 인사를 하고 싶었어. 서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민혁은 계속 말을 이어갔어요. 우리가 함께한 시간은 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보물이었어. 내 덕분에 난 완전한 사람으로 살 수 있었고 좋은 아버지가 될 수 있었어. 그런데 이 말을 이제서야 하게 됐네. 미안해요. 서희야, 부디나 없는 세상에서도 행복하게 살아줬으면 해. 내 삶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 우리 아이들과 함께, 그리고 앞으로 태어날 손주들과 함께 새로운 추억을 만들어가죠. 영상은 계속되었고 민혁은 준우와 지연에게도 각각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부성에 가득한 조언과 사랑의 말들이었어요. 마지막으로 그는 다시 카메라를 바라봤습니다. 부탁 하나만 할게. 이 영상을 내 첫 기일에 가족이 모두 모여서 보고 상자에 넣어줘. 그리고 다시는 꺼내 말아줘.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이렇게라도 함께할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해. 서희야, 준우야, 지연아. 그리고 앞으로 우리 가족이 될 모든 이들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마지막으로 남기고 싶어. 영원히 사랑해. 영상이 끝나고 서희는 한동안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USB에는 더 많은 파일들이 있었어요. 민혁이 각자에게 남긴 편지, 사진들, 그리고 그가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준비해온 모든 것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서희는 노트북을 들고 곧바로 병원으로 돌아갔어요. 민혁은 약해진 모습이었지만 서희를 보자 미소 지었습니다. 봤어? 민혁이 물었어요. 서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봤어요. 고마워요. 그런 선물을 남겨줘서.
민혁은 서희의 손을 잡았어요. 그의 손은 차갑고 약했지만 그 온기는 여전히 서희에게 위안이 되었습니다. 서희야, 이제 내가 갈 시간이 된 것 같아. 민혁이 조용히 말했어요. 서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당신은 강한 사람이잖아요. 항상 그랬어요. 민혁은 미소 지었어요. 그래, 난 강했지. 하지만 더 강한 건 너였어. 앞으로도 그럴 거고. 그날 밤 가족들이 모두 민혁의 병실에 모였습니다. 준우, 지연, 도윤, 그리고 서희까지. 민혁은 각자에게 작별 인사를 했어요. 아무도 그것이 마지막 인사가 될 줄 알면서도 인정하고 싶지 않았지만 모두가 마음속으로는 알고 있었습니다. 새벽이 밝아올 무렵 민혁은 평화롭게 눈을 감았어요. 서희는 그의 손을 꼭 잡은 채 마지막 숨을 지켜봤습니다. 슬픔이 밀려왔지만 동시에 이상한 평화로움도 느꼈어요. 민혁은 더 이상 고통받지 않을 테니까. 1년 후 민혁의 일주기에 가족들이 모였습니다. 준우는 새로운 사업을 시작했고 지연은 결혼을 앞두고 있었어요. 그리고 특별한 손님이 있었죠. 준우의 아들 민우였습니다. 민혁의 이름을 따서 지은 이름이었어요. 갓 태어난 아기는 할아버지를 닮은 눈매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서희는 노트북을 켜고 민혁의 영상을 재생했어요. 화면 속 민혁의 웃는 얼굴을 보며 가족들은 함께 웃고 울었습니다. 상우는 화면을 신기한 듯 바라봤죠. 엄마, 아버지는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것 같아요. 준우가 말했습니다. 서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내 아버지는 늘 여기 있어. 우리 마음속에. 창밖으로 저녁 노을이 아름답게 물들고 있었습니다. 서희는 창가에 서서 하늘을 바라봤어요. 어딘가에서 민혁이 그들을 지켜보고 있을 거라는 생각에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우리는 계속 살아갑니다. 서희가 속삭였어요. 당신이 남겨준 사랑 덕분에.